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은요,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거든요. 자, 교재 처음 보시면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 병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갑은 요 매매 계약을 미성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을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매매 계약이 언제 취소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데 일단 이 상대방에게 세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첫째,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촉구, 독촉이죠. 두 번째,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요, 세 가지예요.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상대방에 뭐가 나오죠? 촉구권이 나오죠. 자, 내용은 이제 촉구합니다. 뭘 촉구하나요? 야, 인마 니들이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뭐 하겠어요? 촉구하겠죠. 따라서 촉구는 무엇을요? 추인할지 말지 여부를 촉구하게 되는데 요 촉구 기간은 최소한 1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뭐 하게 돼요? 촉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촉구하느냐? 촉구의 상대방이에요. 일단 추인하려면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그 사람은 추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촉구해봐자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촉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에게 뭘 해야 돼요?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매매 계약할 때는 미성년자지만 지금 성년자가 됐다면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촉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촉구를 했어요. 뭘요? 추인 여부를. 근데 말을 씹어요.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반드시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촉구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한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요 갑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려면 또는 추인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누구인 경우는요? 후견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철회하냐면 요 매매 계약과 같은 계약에 대해서 철회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잘 나오는 것은 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자, 철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인가요? 없던 거로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임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철회는 모르는 상대방,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은 언제 하는 거냐면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 거고요. 뭐 요건 특별한 건 없고요. 조심할 것은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의 경우에도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과의 권리와 내용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좀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교재를 보죠. 이 상대방의 촉구권 1번 박스 밑에 의 뭐냐? 추인할지 안 할지를 촉구하는 것이 뭐죠? 촉구권이다. 2번 촉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법정 대리인에 하고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고요. 3번 효과 가번 촉구하면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하면 추인한 대로 취소하면 취소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나번 만약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1번 원칙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우측에 2번 원칙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이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철회권과 저절권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철회 뭐에 대해서요? 계약에 대해서.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누가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가 없고요. 또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선악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 카드의 4번 제한 능력자가 뭘 쓴 경우에 속임수를 쓴 경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이 왜 미성년자인 갑과 계약을 했냐면 요 갑이 속임수를 썼어요. 제가 능력자입니다. 또는 제가 병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라고 속였기 때문에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런데도 갑에게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이 이때는 뭐가 돼요? 배제가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넘겨보시면 제도의 취지가 나와 있고 요건이 나와 있는데 요건에 가지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다고 속임수를 쓴 경우 또는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에만 취소권이 배제가 되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는 어차피 피성년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해도 취소할 수 있고 동의를 안 받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동의를 받았다고 속임승스른 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포함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속임수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요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한 요 속임수는 적극적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서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여야 하고요. 단순히 내가 능력자다, 단순히 내가 동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뭐한 것만으로는요. 진술한 것만으로는 얘기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속임수로서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것은 대단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부분을 끝내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제5항에서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옵니다. 일단 주소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나와 있죠. 18조 1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가 주소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뭐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헷갈리시는데 주소 적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지를 적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자기가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소가 뭐가 돼요? 주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자, 뭐라고 됐습니까?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주소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기 때문에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수주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면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그곳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곳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 뭐 정주의 의사라고 하는데 뭐 더 쉽게 말하면 주소를 갖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주소가 되느냐? 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주소를 갖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주소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소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다. 생활의 근거만 되고 있다면 주관적 의사 상관없이 주소를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거소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현재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고 있는 장소가 뭐예요? 주소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으면 뭐가 돼요? 거소가 되고요. 아무런 장소적 관련성도 없이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현재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올해 이제 부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목요일 날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제가 부산을 가면은 저는 부산이라는 곳이 뭐인 거예요? 현재지인 거죠. 그죠? 그냥 거기에 어떻게 하루 머물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용이 너무나 만만치 않아서 부산에다가 원룸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럼 이제는 단순히 머물고 있는 현재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거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의 생활이 근거가 되는 지역은 뭐예요? 서울 주소고,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원룸에서 부산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거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부산에서 며칠 머문다 보니까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여자분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이중살림이죠. 그럼 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무엇도 되는 거죠? 부산도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주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곳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법적인 의미는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하고요. 거소를 알 수 없다면 그때는 뭐죠? 현재지를 주소로 합니다. 끝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가주소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의 주소는 서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부산에서 일정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이 주소다 보니까 자꾸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거래 상대방하고 이런 거죠. 요 거래에 대해서만은 나의 주소는 부산으로 하겠다라고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주소라고 하는 거죠.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측하단에 21조입니다. 어느 행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에 관하여는 이를 뭐죠? 주소로 본다. 그죠? 까지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부분은 아니고요. 뭐죠? 주소가 뭔지에 대한 용어 정리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 다음 이제 제4항 해가지고 부재와 뭐가 나오죠? 실종이 나오고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넘겨보시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주소지를요 벗어났어요. 그러면 부재자일까요?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누가 개입할 일도 아니고요. 그것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에 머물고 있으니까 저는 주소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다 통신 장비 등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저의 재산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부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재자란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만이 뭐가 돼요? 부재자가 되고요. 물론 부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굳이 생사가 불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사가 불명이라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뭐로 취급하냐면 실종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재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TV를 보는데 어린아이들이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먹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제 처한테. 여보, 나 이번에 세계 평화 아이들을 위해서 가나에 가가지고 내가 자원봉사해야 되겠어 하고 훌쩍 가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아프리카 가나 그런 곳에 머물고 있다면 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1번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고 2번 부재자의 의인 거예요.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재자가 되려면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재산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굳이 뭐까지는요? 생사불명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개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재산관리인을 두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가나로 떠나면서 제 처한테 제 처가 막 지랄거리고 그러겠죠, 그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내가 없는 동안 내 재산 좀 잘 관리해줘. 그러면 제 처가 저의 재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그때는 굳이 국가가 뭐 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처가 저의 재산을 뭐 하면 그만인 거예요? 관리하면 그만인 거죠.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처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날 것 같아서 책상 위에다 여보 미안해 쪽지만 남겨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 안 하고 도망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갔다면 그때는 국가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간섭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죠? 큰 틀입니다. 그래서 교재 관련 판례 박스 밑에 보시면 2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적 불간섭이다. 그죠? 냅둔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부재자가 둔 재산 관리인의 권한 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위임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를 뭐 세를 주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제가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그 재산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결정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가. 본인이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때는 국가가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요. 우측의 메뉴의 나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 재산 관리인을 뭐 하지 못하겠어요? 감독하지 못하겠죠. 이때는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국가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개입하게 되는데 1번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의 명령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이런 말이 있죠. 뭐 검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익의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끼어드는 거니까 뭐 냅두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가나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뭐가 있냐면 세입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그지 같은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안 준다는 말도 없고 알아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슨 아이를 돕는다고 가나로 떠났대요. 이럴 때 그 세입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법원에다가 필요한 처분을 해달라고 필요한 처분에 대한 명령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처분의 내용. 가장 중요한 처분의 내용이 뭐겠어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해가지고 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 법률에 의한 사람이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고요. 법원도 언제든지 자유재량으로 다른 사람으로 개임한다, 바꿔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관련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60페이지 오시면 나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아가지고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권한인데 우리 민법 118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118조에 따른다면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것은 첫째,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을 뭐 하는 행위를요? 보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도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 개량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니 못하는 거,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첫째, 보존 행위와 이용 개량 행위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처분 행위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와 개량 행위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교재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존 행위와 이용 개량 행위의 예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거든요. 그거 물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반드시 숙제고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에 임대도 포함된다는 거죠. 자, 부재자의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해요. 임대하는 것은 물론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이용행위죠.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다른 곳으로 뭐죠? 변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임대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부재자의 재산 관리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세입자는 이제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가, 무슨 얘기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든지 아니면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니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임대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세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든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요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개량행위는 못하는 거냐? 못한다. 따라서 요 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처분행위를 하려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 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일단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 전에 미리 받고 뭐죠?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어떠한 형태든 이익이 되는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하등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그러한 행위도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를 얻어 가지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럼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본인에게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산관리니 지 처남이 돈 빌리는데 그 부재자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부재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법원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꼭 끌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후에
먼저 처분한 후에 추인하는 형태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요.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형태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뭐 하셔야 되겠어요? 숙제하셔야 되겠죠? 자, 교재 보시면은 좌측에 A번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B번 이용 또는 계량행위에 해당하는 것 해가지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임대. 그 다음에 2번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지만 뭐예요? 유효해요. 따라서 A번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했다면 일단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B번 일단 매각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매매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번 10번 말씀드렸죠. 그죠? BC 보시고. 그 다음에 답원 해가지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1번 재산관리는 선관주의의무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의무예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예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하는지, 언젠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에서 수취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의무가 나오면은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에서 수취인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나머지 모든 주의 의무는 예 없이 다 뭐라고요? 선관 주의 의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무슨 말 아시겠죠? 적혀 있는 대로 내 재산처럼 주의해서 뭐 하면 돼요?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보다 소중히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임치 계약이라는 건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무상 임치면은 뭐죠?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요 수취는 뭐죠?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니까 무상 임치에서 수취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 유상 임치라면 수취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되겠죠. 예를 들어 봅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카메라 좀 보관해 달래요. 좋다 그랬어요. 무슨 계약이죠? 임치 계약이 저는 뭐죠? 수취입니다. 근데 제가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해서 무상 임치예요. 저는 카메라를 어떻게 통상적으로 보관하냐면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 카메라도 책상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그럼 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의 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 카메라처럼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면 주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따라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얼마 줄까 했길래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따오 유상임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카메라를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내 카메라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보관해야 돼요. 따라서 제 카메라처럼 책상 서랍에다가 보관했는데 누가 훔쳐갔다면 저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고 그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뭘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결론은 친권자와 무상임치계약에서 수취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도 어떤 주의 의무를 부담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수 받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번 재산관리 종료해가지고 1번 재산관리 취소 사유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바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만요? 취소가 있어야, 법원에 취소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임무가 뭐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거죠. 1호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를 정한 때, 2호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그렇다면 굳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법원이 취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임무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종료하게 되는 거죠. 3호 본인이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 4호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는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돼야 되기 때문에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하는 순간 부재자의 재산 관리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되고 나서 법원에 뭐가 있어야죠? 취소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취소 효과 소급표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관련 판례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기본 요제 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 부재자란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면 충분하고요. 굳이 뭐까진 필요 없습니까? 생사불명까진 필요가 없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X죠.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처분행위도 아니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도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죠? 허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맞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전에 받아야 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권한은 선임 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X죠. 사망하게 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결정이 있어야 소멸되는 거죠.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이에 임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친권자와 무상임치계약에서 수취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나머지 모든 주의문은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